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1 8라운드 모두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 경기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특히 득점 같은 부분에서 좀 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경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토요일 경기 하나, 일요일 경기 두 개를 리뷰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 목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였던 수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 수원FC가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상대라고 볼 수 있었던 김천을 상대로 첫 승을 가져오게 됐고요. 그 다음 경기였던 서울과 대전의 경기, 이 경기 리뷰할 예정인데 올해 최고의 후반전을 봤습니다. 세 번째 경기였던 포항과 안양의 경기, 포항의 새로운 투톱 조성혁과 이호재 선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포항 스틸러스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증명을 했고요. 네 번째 경기였던 강원과 광주의 경기, 이 경기도 리뷰하는데요. 정말 간절했던 강원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였던 전북과 제주의 경기는 득점하지 못하면 승리는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걸 양팀이 모두 체감했는데요. 제주는 선취골을 넣고 그 이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득점하지 못한 것, 그리고 전북은 동점골을 넣은 이후에 시간이 아주 많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동점골을 넣기까지의 과정이 좀 길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였던 대구와 울산의 경기,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다가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기까지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경기 중 첫 번째 경기는 4월 10일 토요일 16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과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자, 출전 시간 기준으로 한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은 4-2-3-1, 대전은 역시 4-2-3-1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혹은 4-4-2 정도로 볼 수 있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이 전반 한 30분 즈음이었나요? 정성원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문선민과 이승모 선수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경기를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는 2대2였고요. 서울의 문선민 그리고 링가드 선수가 대전의 구택이 전반 42분 그리고 45 플러스 1분에 넣었던 골을 따라잡으면서 2대2가 됐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사실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이 두 기업 구단은 체급적으로는 리그 내에서 이미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느 한 팀에게 흐름이 막 넘어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다소 받을 수 있었는데, 보면 그렇게 하던 와중에도 양팀 모두 파이널 서드까지 가는 굉장히 확실한 패스 혹은 확실한 찬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전반전 막판 이 42분 그리고 45 플러스 1분에 나왔던 두 번의 실수죠. 김진수 선수가 줬던 또 핸드볼 반칙으로 인한 PK, 그리고 야잔 선수의 클리어링 미스로 인한 또 구택 선수에게 기회가 갔던 것, 이 큰 실수 두 번이 차이를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전반전이 2대0으로 종료되게 됐습니다. 이러던 또 와중에 후반전 굉장히 또 재밌는 45분이 됐었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모두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아예 내려설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내려섰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올해 K리그1 경기 중에 전반전 혹은 후반전 딱 45분만 떼서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경기들 중 가장 타이트한 45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또 템포도 빠르고 재미있는 경기가 진행됐었는데요. 문선민 선수가 또 굉장히 크랙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었고요. 두 번째 링가드 선수의 득점 역시 조용욱 그리고 문선민 선수의 압박 가담이 만들어냈던 득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득점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굉장히 템포도 빠르고 그런 경기 속에서 두 팀 모두 득점을 더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를 했었고요. 전반보다도 후반전에 본인이 폭발했던 경기, 그래도 아마 아쉬울 팀을 뽑으라고 한다면 후반전에 두 골을 넣었던 그런 서울이 조금 더 아쉽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홈팀 FC서울부터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선민 그리고 링가드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뼈아픈 두 핵심 자원의 부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성원 선수는 좌측 어깨 부상이 있었고요. 기성용 선수는 허벅지 근육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부상 이후로 서울이 꽤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사실 그 전반전에 있었던 그 세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할 그 실수들도 어떻게 보면 이 두 명의 선수가 빠져나간 상황에 이 선수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서울이 참 쉽지 않은 또 15분을 보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다행이었다는 건 문선민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두 골에 모두 관여를 했었다는 점입니다. 후반전 두 골에 한 골, 그리고 아마 도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문선민 선수가 두 골에 모두 관여가 되면서 참 전성기 시절의 문선민을 보는 듯하다. 이 전북에서 한창 좋았을 때, 인천에서 한창 좋았을 때의 문선민을 보는 느낌이 들었고, 특히 문선민 선수가 보면 막 접기만 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박혀 있는데, 사실 막 그렇게까지 접는, 물론 접기도 많이 접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막 접기만 하는 선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마무리도 골대 맞은 것도 한 번 있었고, 그런 또 마무리 상황이나 혹은 뭐 A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상황에 굉장히 또 적재적소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문선민 선수를 조금 더 믿고 오래 기용해도 되겠다라는 또 확신을 김기동 감독에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아쉬운 건 수비 실수입니다. 후반전의 흐름을 생각하면 굉장히 결과가 아쉬울 것 같은데, 전반전에 그 두 개의 실수 중 한 개만 있었어도, 이제 한 개만 없었어도 굉장히 또 경기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전을 1대0으로만 마무리했다면 이렇게 후반전을 진행했을 경우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물론 또 그렇게 됐다면 또 다른 경기가 됐겠지만 어쨌든 그 실수가 좀 나왔다는 사실이 서울에게는 뼈아픈 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정팀 대전 하나시티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득점자는 구택이었습니다. 구택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역시 또 반가운 구택의 멀티골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간 가장 걱정되는 포인트였던 건 바로 구택이죠. 외국인 선수 라인업, 특히 대전 하나시티즌의 외국인 선수 라인업을 보면 사실상 전력 외인 켈빈과 아론을 제외하면 안톤, 마샤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밥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택만 참 부활을 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반전에 또 실수를 놓치지 않으면서 멀티골 득점에 성공을 했었고요. 때에 따라 해트트릭까지도 기록할 수 있었을 만큼 이 구택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은 꽤나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후반전에 이 실점이 되겠죠. 빠른 스피드에 대응하는 것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보면 대전 하나시티즌은 풀백 중에 강윤성 선수를 우측 스토퍼처럼 내리고 박규현 선수를 좀 더 위로 올리는 변형 백스리 스타일의 빌드업 혹은 공격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서울은 특히 그리고 김기동 감독은 상대의 약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압박 패턴 제작에 상당히 또 전문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또 상대로 하면서 대전이 특수하게 무언가를 준비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선수들이 약간의 변화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좀 더 어려움을 겪었던 건 바로 대전이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상대의 공격 패턴 그리고 수비 패턴, 압박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패턴에 대한 대응 실패로 인해서 대전 하나시티즌은 두 번의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백4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대가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할 때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하는 걸 막다가 오히려 사이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실점을 하나 했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실점도 결국은 임덕근 선수가 탈압박하는 데에 온전히 탈압박하는 걸 좀 어려워하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전 하나시티즌에게는 좀 아쉬운 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2라는 스코어가 나왔던 건 이창근 선수의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창근이 아니었다면 경기를 내줬을 수도 있을 만큼 참 위험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참 이창근의 존재가 대전에게 큰 힘이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제가 뽑은 MVP는 문선민 선수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정성훈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좀 일찍 투입이 됐던 문선민 선수는 전반전 그 15분 동안에는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후반전에는 정말 또 대단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서울의 또 승점 획득에 앞장섰는데요. 굉장히 또 좋은 기록했던 문선민 선수, 이번 경기 MVP로 뽑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서울과 대전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4월 13일 일요일 14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벌어진 강원FC와 광주FC의 경기입니다. 자, 출전 시간 기준으로 하면 라인업이 다음 것 같습니다. 후반전이 조금 더 길었기 때문에 백3 형태의 포메이션을 강원에게는 가져와 봤고요. 광주는 4-4-2 전형을 유지한 가운데 전반에는 강희수 선수가 이강현 선수 대신에 선발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브루노 선수 자리에도 안영규 선수가 뛰었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이제 4-4-2 대형을 유지했었지만 후반전 돌아가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강준혁 선수 투입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가면서 뭐 3-5-2 정도의 라인업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찬 선수의 득점의 힘입은 강원FC가 1-0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전반전을 정리를 해보자면 같은 4-4-2에 다른 플레이가 나왔다는 걸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포지셔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양 팀은 다른 전술을 두고 나왔는데요. 사실 전반의 많은 부분에서 강원에게 비교적으로 기회가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반전도 그렇습니다만 다소 리듬이 안 맞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입장에서 공격 기회가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김경민 선수가 그 득점하진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맞이하기도 했고, 그런 모습들이 강원에게는 좀 더 보였습니다. 두 팀의 감독 모두 굉장히 또 젊은 축에 속하는 감독이고 굉장히 또 다양한 전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색깔을 전반전에 좀 다양하게 보여줬었는데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받았던 강원이 득점을 하면서 경기에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전에는 강원이 상당히 절박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우주 방어가 나왔는데요. 후반전에 백3 내지는 백5로 전환을 하면서 수비 기조를 조금 더 강원의 정용호 감독이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는 다소 안 맞는 리듬이 이어지면서 그 강원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디한 전술적 요소를 갖고 있는 두 감독의 맞대결에서 이번 경기는 강원의 정용호 감독이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이 경기 동안 또 이어졌습니다. 자, 일단 홈팀 강원FC부터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병찬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적극적이었던 압박 패턴의 결실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간 또 마무리 실패로 강원은 걱정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패턴을 만들고도 결국 마무리가 안 돼서 경기를 내주거나 승점을 획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이 볼 탈취 당한 이후에 바로 제압박을 걸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 열린 공간을 이유현 선수가 침투한 이후에 이유현 선수가 논스톱 크로스를 올렸고 최병찬이 그 상황에서 또 좋은 점프력을 통해서 헤딩을 만들어내면서 또 이러한 압박 패턴 그리고 공격 패턴의 결실을 맺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가자면 여전히 마무리 능력은 좀 아쉬웠는데요. 분명 전반전에 더 넣었어야 하는 경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경민 선수의 기회 그리고 뭐 다른 기회들이 강원에게는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마다 결국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안프로도 마무리 능력은 이번 경기가 시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의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사실 이미 떠올랐죠.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강원의 모습은. 그래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최병찬 선수나 이런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또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강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기 3개에서 좀 간절함이 보였다는 건 강원에게 또 하나의 또 회복 탄력성을 또 부여해 줄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하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좋게 보면 또 열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선 사이 어딘가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경기를 펼쳤었는데 결국 또 경기가 끝나면 남는 건 경기를 잡아냈다는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 강원에게는 이번 경기가 아쉬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광주는 결국 끝내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포인트를 잡자면 다소 아쉬웠던 우측 라인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기혁 그리고 후반전에는 이기혁과 강준혁 이 선수들이 만들어냈던 강원 입장에선 좌측에 어떤 우주 방어를 뚫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이기혁 선수가 이번 경기 되게 수비력을 탄탄하게 잘 보여줬었고 경기 내내 또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아산이 조성건 라인의 공격력이 이렇게까지 무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강원을 상대로 좀 뚫어내지 못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게 쉽게 볼 수 없었던
또 리듬 차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기존의 광주의 플레이를 보면 경기 중에 서로 간의 템포도 잘 맞아떨어지고 되게 약속된 듯한 어떤 타이밍, 템포 혹은 뭐 속도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미스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타이밍 관련 미스가 많았다는 점에서 광주에게는 사실 이 경기 잡아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타이밍만 좀 잘 맞았어도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는다면 경기를 잡아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광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광주에게 다행이라고 한다면 가브리엘의 뭐라고 할까요? 좀 복귀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답했던 경기 속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앞으로 가브리엘의 출전 시간 증가 그리고 폼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광주에게는 새로운 공격적인 돌파구가 또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선수가 복귀했다는 것 자체는 좋은 소식일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경기 패배했지만 광주 입장에서는 또 다시 한번 수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 경기 MVP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기혁 선수의 수비력이 상당히 빛났었는데요. 뭐 크로스를 올렸던 이우현 선수의 활약도 괜찮았고 득점을 했던 최병찬 선수도 있었지만, 이기혁 선수가 이 아산이 그리고 조성권 이쪽 라인을 잘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번 경기는 강원에게 상당히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혁 선수를 뽑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기혁 선수 또 국가대표까지 찍었던 선수인 만큼 또 앞으로 또 시즌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강원과 광주의 경기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마지막으로 리뷰하는 경기입니다. 4월 13일 일요일 16시 30분 대구 IM뱅크파크에서 벌어진 대구와 울산의 경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대구는 3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352 정도의 라인업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김진혁 선수를 또 백스리 가운데에 넣은 가운데, 백스리의 카이오, 김진혁, 박진영이 또 뭐랄까요? 좀 국룰 라인업이죠. 지금 대구에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선수들로는 최선의 라인업을 구성해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442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라인업인지 좀 모르겠는 포지셔닝으로 나왔는데, 그나마 설명 가능한 건 다이아몬드 442인 것 같습니다. 후반전이 조금 더 길었기 때문에 왼쪽 중앙 미드필더의 이청용, 그리고 오른쪽에는 엄원상을 넣어놨는데요. 사실 이 전반전에는 각각 뭐 이희균 그리고 라카바 선수가 경기를 소화했던 울산이었습니다. 자, 경기 간단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득점 기록 보면 울산의 강상우 선수가 또 유일한 득점자가 되면서 1대0으로 울산이 또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전반전 무슨 생각으로 뛰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큰 흐름에서 뭘 하고 싶은지는 대충은 알겠습니다. 정말 대충은.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스리 세우면서 선수비 흑역습하겠다 이런 모습 보였는데, 울산이 진짜 뭐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생각을 많이 하고 뛰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어쨌든 뛰려면 전술적이든 뭐든 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생각을 과연 하고 뛰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뛰는 대로 뛰어지는 건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도 다 생각을 하실 텐데, 속된 말로 개판이라고 하죠. 경기가 좀 개판이 났기 때문에 전반전 참 이걸 내가 45분 동안 눈 뜨고 보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후반전 뭔가 하나의 요소씩은 좀 있었는데요.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온다는 걸 후반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체로 김민준 선수와 박대훈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대구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머뭇거리다가 또 기회를 놓쳐버리면서 곧이어 또 바로 울산의 득점이 터졌었는데, 사실 위기 뒤에는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기회 다음에는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것을 이번 경기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구가 그 상황에서 득점을 했다면 과연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모로 참 득점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 평가를 해보면 역시 또 위기 뒤에는 기회가 함께 온다는 말 앞서 말씀을 드렸고, 좋지 않은 흐름 속에 있었던 두 팀에서 희비를 가른 건 결국 기회가 왔을 때 그나마 결정을 짓는 결정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홈팀 대구를 조금 더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자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백5 그리고 안정된 수비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뒤에 수비를 한 명 더 놓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사실 포메이션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조금 더 가다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울산이라는 팀이 워낙 선수 개인의 어떤 능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사실 팀 단위의 대응은 대구가 조금 더 잘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뒤에 얘기하겠지만 박철영 감독이 물러날 것이 굉장히 확실한 이 상황에서도 대구에게 분명히 나아질 만한 점은 있었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건 한태희 선수의 성공적인 데뷔전이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오승훈 선수가 경기를 뛸 수 없는 가운데 K리그1에서 첫 번째 경기를 한태희 선수가 소화했는데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실점도 사실 굴절을 통한 실점이었기 때문에 한태희 선수가 뭔가 대응을 하긴 좀 어려웠다는 걸 생각해보면 한태희 선수의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은 정말 좋았습니다. 만약에 대구가 이번 경기에 패배를 하지 않았다면 한태희 선수를 MVP로 뽑을 수 있었을 만큼 또 굉장히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대구는 오히려 이러면 좀 아쉬움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아, 참 지금까지 이런 좋은 키퍼 두고 왜 또 안 냈을까? 물론 그 안에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또 6연패에 늪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이번 경기는 경기력이 괜찮은 축에 속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많지 않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 박철영 감독에게 그동안 또 고생했다는 말로 또 말을 전해드리면서 대구FC의 이번 경기는 여기까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울산 HD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자는 강상우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듯 의도를 알기 어려운 전반전이었습니다. 측면에 선수가 없이 중원 성향의 선수를 4명 배치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전방에 있는 허율과 야구는 측면으로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최전방에서 설 때보다는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반전 허율과 야구는 이 포지셔닝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애매한 곳에 위치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대구가 중앙 밀집형으로 수비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후에 울산이 대응을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단 조금 더 나은 방식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당장 떠올리긴 좀 애매하지만 이 중원 성향의 선수를 4명 배치해서 중원 밀집을 뚫어보겠다? 이 의도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옳았을까? 이 방법을 또 얼마나 트레이닝했을까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더욱더 의도를 알기 좀 어렵게 만들었던 건 중원에 비해 공격진의 활약이 좀 약하다는 점입니다. 정말 위협적인 방면들은 그래도 좀 미들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의도를 어느 정도 알겠긴 하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이 공격진의 활약이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은데 공격수들은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뭔가를 해준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폼을 좀 더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청용을 공격수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청용은 이번 경기에서 측면 공격수라기보다는 중앙에서 좀 더 뛰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경기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는 울산에게 좋은 점이라는 생각합니다. K리그1에서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울산은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승리를 가져갔다는 것 정도는 울산에게는 그나마 또 위안거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MVP 조현우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조현우 선수는 대구가 맞이했던 몇 차례의 기회를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팀의 클린시트를 만들어냈고 또 무실점 승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참 조현우 선수가 없었다면 참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울산인데 조현우 선수의 존재가 여전히 울산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울산의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뽑은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 다음과 같습니다. 늘 4-4-2로 보여드리고 있죠. 골키퍼는 조현우, 백포에는 박규현, 이기혁, 김주성, 최준, 그 위쪽에는 문선민, 이청용, 윤빛가람, 김경민, 투톱에는 구택과 싸박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K리그1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대전 하나시티즌이 17점으로
1위를 좀 공고히 하고 있고요. 2위 김천, 3위 울산, 4위 광주, 5위 서울, 6위 전북, 7위 포항, 8위 강원, 9위 안양, 10위 제주, 11위 대구, 그리고 12위에 수원FC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라운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리뷰할 만한 경기가 좀 많기는 했는데 이번 경기들을 골랐던 건 각각 사실 좀 테마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경기는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 강원과 광주의 맞대결은 또 어린 지도자, 젊은 지도자들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또 볼만한 점이 있었고, 대구와 울산의 경기는 뭐 유사 멸망전이었기 때문에 울산도 지금 흐름 보면 울산답지 않은 경기력이죠. 그래서 이 경기들을 좀 골라서 봤었는데요. 다소 또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테마에 좀 더 집중해서 보면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들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앞선 두 경기였기 때문에 분명 또 여러분들께서도 즐길 수 있으셨을 만한 또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K리그 1 8라운드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